혹시 천년 전 사람이랑 대화해본다는 상상 해보셨나요? 오늘은요, 한국의 고전 시가라는 타임캡슐을 한번 열어볼 거예요. 시간 속에 잠들어 있던 목소리들을 직접 만나보는 거죠. 타임머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겐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거든요. 네, 바로 시입니다. 이게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영혼, 그 자체를 담아놓은 타임캡슐 같은 거라니까요. 자, 그럼 이 시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우리한테 지도가 되어줄 핵심 개념부터 딱 짚고 넘어가죠. 바로 고전 시가입니다. 그럼 고전 시가가 대체 뭐냐? 아주 간단해요. 옛날 옛적부터,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뚝날 때까지 우리말로 쓰이고 불렸던 모든 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냥 오래된 책에 있는 낡은 시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해예요. 왜냐하면요. 이 고전 시가라는 게 그 시대의 역사를 생생하게 기록한 뉴스 기사 같기도 하고 또 그들의 문화적 자부심이 담긴 선언문 같기도 하거든요. 심지어는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고 슬퍼했는지 그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창문이기도 하고요. 시의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는지만 봐도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눈에 보일 정도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가장 처음으로 가볼 곳은 고대 왕조의 궁정입니다. 거기서 울려 퍼지던 노래들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 타임라인이 바로 우리 여정의 지도예요. 신라의 향가에서 출발해서 고려의 고려가요를 지나 조선의 시조와 가사까지 이 흐름을 쭉 따라가 볼 겁니다. 첫 번째 주자는 향가입니다. 신라 시대에는 우리 글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 소리를 표기하는 아주 독창적인 방법을 썼어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시스템이었는데 주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나 왕에 대한 충성 같은 좀 무거운 주제들을 담았죠. 그러다 고려 시대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시가 궁궐 밖으로 나와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온 거죠. 고려 가요를 들어보면요, 훨씬 솔직하고 자유로워요. 사랑의 기쁨, 이별의 아픔, 이런 감정들을 정말 꾸밈없이 노래했거든요. 자, 이제 한국 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완벽한 형식미의 결정체, 시조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조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 바로 숫자 3입니다. 이 간결한 숫자 안에 시조의 모든 아름다움과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보세요, 시조는 딱 세 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줄, 초장에서 나는 이런 얘기를 할 거야 하고 주제를 툭 던져요. 그럼 두 번째 줄, 중장에서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줄, 종장에서 모든 내용을 압축하면서 감탄이나 반전으로 빵 하고 터트리는 거죠. 이 절제된 구조야말로 감정을 막 쏟아내기보다는 정돈된 틀 안에서 품격 있게 표현하려 했던 당시 선비들의 이상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형식이었던 셈입니다. 정몽주의 이 유명한 시조가 바로 그 완벽한 예시죠. 초장에서 나 죽고 또 죽어도라며 충성을 다짐하고 중장에서 그 상황을 더 극적으로 만들죠. 그러고는 마지막 종장에서 임향한 일편단심이라는 핵심 구절로 모든 감정을 응축시켜서 강렬하게 딱 끝맺잖아요. 바로 이 간결하면서도 우아한 세 줄짜리 형식이 무려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정신을 담는 그릇이자 한국시의 상징이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영원한 건 없죠. 역사가 흐르고 사회가 바뀌면서 시의 무대에도 새로운 주인공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변화가 요게 딱 보이네요. 한쪽에는 양반들의 세련되고 정제된 형식인 시조가 있었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좀 더 길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가사와 잡가가 떠오르고 있었던 거죠. 가사는 시조보다 훨씬 길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다녀온 감상이라든지 개인적인 생각들을 긴 호흡으로 풀어내기에 아주 좋았죠. 주로 양반들이 쓰긴 했지만 시조의 압축묘와는 또 다른 스토리를 듣는 재미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노래로 된 에세이 같았다고 할까요? 그런데 진짜 혁명은 바로 잡가에서 시작됐습니다. 조선 후기에 상업이 발달하면서 도시의 시장이나 술집 같은 곳에서 전문 소리꾼들이 돈을 받고 부르던 노래였거든요. 여기에는 평민들의 날 것 그대로의 욕망, 슬픔, 그리고 현실 비판까지 정말 필터링 없이 담겨 있었어요. 드디어 시가 시장에 나온 겁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시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작품들은요, 절대 박물관에 갇혀 있는 죽은 글자들이 아니에요. 이 시들은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는 살아있는 목소리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 목소리를 통해서 그들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하고 또 그들의 꿈과 대화하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노래, 우리가 쓰는 이야기들 중에서 과연 천년 뒤 사람들은 어떤 목소리를 듣게 될까요? 그 시대에까지 남을 우리의 일편단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K-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스토리를 잘 만들지? 하고 감탄한 적 없으세요? 우리가 지금 열광하는 바로 그 이야기들, 그 뿌리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됐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바로 그 비밀, 한국 고전 산문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전 세계를 그냥 확 사로잡아버리는 그 엄청난 흡입력 말이에요. 스케일은 또 얼마나 커요. 인물들 관계는 막 복잡하게 얽혀있고 감정사는 또 어떻고요. 심장을 막 후벼파잖아요. 도대체 이런 엄청난 스토리의 힘,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비밀이요? 어쩌면 수백 년도 더 된 아주 오래된 문학 전통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열광하는 이 K 컨텐츠의 강력한 스토리 DNA가 실은 아주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이 듣고 읽으며 즐거워했던 바로 그 이야기들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흥미진진한 시간 여행, 저랑 같이 한번 떠나보실까요? 자, 먼저 한국 고전 산문이 대체 뭘까? 이것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사실 한국의 옛날 이야기들은요, 처음부터 딱 한 가지 모습이었던 게 아니에요. 크게 보면 완전히 다른 두 갈래로 나뉘어서 발전해 왔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자, 한쪽에는 일반 백성들이 그냥 입에서 입으로 할머니가 손주에게 들려주듯 전해지던 설화라는 게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이건 정말 소수만 해당되는 건데 학식이 아주 높은 양반 남성들만 어려운 한문으로 읽던 한문 소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이 공존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설화라는 건요,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지금의 우리에게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거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가장 재미있는 오락거리였고 또 그 이야기 속에 공동체의 역사나 중요한 가치관 같은 것들도 다 담겨 있었죠. 딱 어릴 때 할머니 무릎 빼고 눕거나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듣던 바로 그 옛말 이야기,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 한문 소설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건 아주 고등 교육을 받은 정말 극소수의 상류층만 즐길 수 있는 거였죠.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한문이라는 건 이건 뭐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 같은 거였어요. 글을 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권력이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정말 소수에게만 허락된 아주 특별하고 고급스러운 취미였던 셈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진 않습니다. 한국 문학의 역사를, 아니 우리 역사를 통째로 뒤바꿔 놓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바로 우리 민족의 글자, 한글이 탄생한 겁니다.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1443년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죠. 이게 바로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7세기가 되니까 드디어 우리 글로 쓰인 소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8세기가 되니까 더 대단해져요. 책을 도움받고 빌려주는 가게까지 생기면서 인기가 정말 폭발하죠. 그리고 마침내 19세기가 되면 이제 한글 소설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변화인지 감이 오시나요? 내 생각, 내 감정을 다른 사람의 글자가 아니라 바로 내 말과 글로 표현하고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문학의 민주화가 시작된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 국문소설, 즉 한글 소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전까지는 일부 지배층 남성들만 누리던 그 소설이라는 신세계가 드디어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성들에게까지 활짝 문을 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누구나 이야기를 읽을 수 있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와, 정말 본물이 터진 것처럼 온갖 종류의 새로운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야말로 조선판 스토리 르네상스 시대가 열린 거죠.
종류도 정말 다양했어요. 뭐 초인적인 영웅들의 활약을 그린 영웅 소설도 있었고, 가슴을 막 저미는 절절한 애정 소설, 또 몇 대에 걸친 한 가문의 흥망성쇠를 다룬 대하드라마 같은 가문 소설도 있었죠. 심지어 부조리한 사회를 날카롭게 꼬집는 풍자 소설까지 나왔다니까요. 드디어 문학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중에서도 정말 재밌는 장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요즘으로 치면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나 아니면 정말 인기 있는 뮤지컬의 원작 소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 최고의 히트 공연이었던 판소리가 책으로 나온 거니까요.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춘향가나 흥부가 다들 아시죠? 이게 원래는 소리꾼이 무대에서 막 노래하고 연기하면서 들려주던 라이브 공연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글 소설로 딱 기록이 되면서 공연장에 직접 갈 수 없었던 사람들도 집에서 책으로 그 생생한 감동과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된 거죠. 말 그대로 듣던 문학이 읽는 문학과 만난 정말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대중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겨요. 바로 새로운 그리고 아주 강력한 독자층이 역사의 무대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성 독자들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책은 남자들의 공간, 그러니까 서재에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책들이 여성들의 공간, 바로 안방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성들이 이 소설들을 읽으면서 자기 삶을 비춰보기도 하고 또 대리만족도 하고, 그러면서 이 여성 독자들이 소설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큰 손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책을 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당연히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나겠죠? 이야기가 더 이상 고상한 취미가 아니라 돈이 되는 콘텐츠 산업이 된 거예요. 전문적으로 책을 필사해주는 사람들도 생기고, 요즘 만화방처럼 책을 빌려주는 가게도 생겨나고, 아예 책을 찍어서 파는 상업 출판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반각본이라고 해서 상업적으로 찍어낸 책들, 그리고 새책점이라고 불렸던 이 책 대여점의 역할이 정말 컸어요. 비싼 책을 직접 사지 못하는 사람들도 쉽게 빌려볼 수 있게 해줬으니까요. 이게 바로 소설의 대중적인 인기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한 거죠. 그야말로 인기 폭발의 기폭제가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길고 역동적인 우리 이야기의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오래된 이야기들이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이 모든 점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큰 그림을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음엔 모두가 함께 즐기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로 시작했죠. 그러다 어느 순간 글을 아는 소수 엘리트만의 것이 되었다가 위대한 발명품 한글의 등장으로 대반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풍부한 대중문학의 시대로 활짝 피어난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고전 산문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이야기가 더 이상 높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 희망을 담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전통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K드라마와 영화가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다음에 넷플릭스에서 사극을 보시든 아니면 영화관에서 최신 스릴러를 보시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이 이야기 속에 수백 년을 이어온 우리 이야기의 DNA가 숨어 있구나.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요. 아마 전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깊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의 격동적인 역사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문학 중 하나를 만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거의 한 세기에 걸친 이야기인데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한 나라가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과연 어떻게 자비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한국의 경우는요, 그 답이 바로 소설에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문학의 새로운 장이 딱 하고 열렸거든요. 문학을 한 나라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자,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그 거울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1900년대 초반,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파트,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럼 그 거울이 맨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사실 한국의 현대 소설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식민지화라는 정말 거대한 국가적 위기에 대한 뭐랄까 하나의 대답처럼 태어났습니다. 그 전까지 이야기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뭐 공동체에 교훈을 주는 전설, 설화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광수의 무정 같은 새로운 소설들이 나오면서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카메라 렌즈를 확 돌려서 집단이 아니라 딱 한 사람, 바로 개인의 내면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 갈등 이런 것들을요. 와, 이건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였죠. 두 번째 파트, 저항의 목소리입니다. 1920년대와 30년대가 되면서 식민 통치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이때 소설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현실과 싸우는 무기이면서 동시에 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1920년대 작가들은 이 암울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면으로 마주했죠. 가난한 농민, 도시 노동자, 이들의 삶을 정말 있는 그대로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내면서 사회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막 고발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풀업문학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노동자 계급의 문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억압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진 1930년대가 되니까 작가들의 시선이 바깥에서 안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으로 향하기 시작해요. 개인의 복잡한 심리나 어떤 문학적인 아름다움, 이런 걸 파고드는 모더니즘이 등장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모두가 우리, 민족 같은 집단을 외칠 때 오히려 한 개인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본다는 것, 이것도 정말 대단한 저항 아니었을까요? 1945년 드디어 해방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짧았던 희망은요, 정말 끔찍한 비극으로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네, 바로 한국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그냥 나라의 모습만 바꿔놓은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스스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 즉 문학의 흐름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분단의 상처입니다. 전쟁이 남긴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문학은 어쩌면 당연하게도 트라우마라는 아주 강력한 하나의 키워드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작가들이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단순히 전쟁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전쟁과 분단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도대체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그 지울 수 없는 심리적 고통을 정말 집요하게 파고들었어요. 네 번째, 혁명의 꿈입니다. 시간은 흘러 1960년대가 됐습니다. 이때 아주 결정적인 시민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걸 계기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4.19 혁명이죠. 이 혁명을 겪으면서 정의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이상과 차가운 현실 사이의 그 거리감에 대해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는 작가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60년대 소설들을 보면요, 이런 새롭고 비판적인 정신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당연히 권위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요. 이렇게 격동하는 사회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의식을 탐구했죠. 여전히 불안한 세상에서 진짜 자유가 뭔지를 놓고 계속 씨름했던 겁니다. 자, 다섯 번째 파트, 발전의 대가입니다. 이제 1970년대와 80년대로 훌쩍 넘어와 볼게요. 아시다시피 이 시기 한국은 정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화려한 불빛이 밝을수록 그 뒤에 생기는 그림자 또한 아주 짙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국가의 경제 정책이 소설의 주제를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보세요. 산업화는 도시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낳았고요. 권위주의 정부의 노동 척치는 그에 맞서는 저항의 문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시대와 문학이 딱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이런 시대의 아픔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죠. 이 소설은 재개발로 밀려난 도시 빈민이나 공장에서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처럼 그동안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목소리를 선물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위기의 순간에 태어나서
시대의 아픔에 저항하고 때로는 한 국가의 양심이 되기까지 한국 현대소설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여정을 걸어왔죠. 맨 처음에 문학이 한 국가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읽고 쓰고 나누는 이 이야기들은 과연 지금의 우리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읽는 이야기가 그냥 재미를 위한 걸 넘어서 바로 지금의 우리 자신과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추고 있다는 것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사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연도, 사건, 외워야 할 것들, 좀 딱딱한 이미지죠? 근데요, 오늘은 시 한 편이 어쩌면 역사책 한 권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를 보는 완전히 새로운 눈, 오늘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우리 학창시절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역사는 그냥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름과 연도의 나열, 외워야 할 것들 투성이었잖아요. 하나의 긴 직선처럼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게 다일까요? 역사가 그렇게 단순하게 단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보세요. 왼쪽은 우리가 아주 익숙한 방식이죠? 무슨 일이 있었지?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오른쪽처럼 질문을 완전히 바꿔볼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누구지? 수많은 사건 중에 왜 하필 이 사건이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 이 이야기에서 빠진 사람은 누구지?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순간 와, 역사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포인트부터 들어가 볼까요? 이거예요. 역사는요, 땅 파서 유물 찾아내듯 그냥 발견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누군가에 의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421. 421. 좀 뜬금없죠. 근데 이 숫자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이게요, 바로 2000년대에 학교에서 가르쳤던 현대시 정전. 그러니까 교과서에 실릴 만한 표준 작품으로 꼽혔던 시의 개수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시가 있겠어요? 그중에서 왜, 어떻게 딱 이 421편이 뽑혔을까요? 이건 절대 그냥 객관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어떤 시, 어떤 주제가 중요하다고 누군가 결정한 거죠. 바로 그 결정에 힘이 작용했다는 뜻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시의 역사를 정리하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문학 사조들로 묶을 수도 있고 시대 순으로 나열할 수도 있죠. 어떤 잣대를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그 역사책은요, 수많은 길 중에서 딱 하나를 골라서 보여준 것뿐이라는 거죠. 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 역사적 연표라는 게 사실은 발견된 게 아니라 만들어졌다는 거. 이 사실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요, 과거를 보는 우리의 시선이 정말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큰 그림을 봤다면요, 이제부터는 렌즈를 확 줌인해서 역사 속 한 개인의 삶,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 인물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쉽게 판단하곤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요, 먼저 이걸 생각해 봐야 해요. 바로 인간적인 딜레마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압박 속에서 어떤 힘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불가능한 선택이라는 게 뭔지 딱 보여주죠. 한쪽에서는 너는 예술가니까 순수하게 아름다움만 추구해 라고 해요. 개인의 내면을 깊이 파고들라고 하죠.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민족의 아픔을 노래해야지 라고 소리칩니다. 와, 이 양쪽의 압박 사이에서 그 시인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정말 숨막히는 딜레마였을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그는 왜 그랬을까? 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만약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나라면 어땠을까? 이렇게요. 이런 공감, 이런 이입 없이는 역사를 정말 제대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시선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시 한 편, 그러니까 예술작품 자체가 어떻게 하나의
완벽한 타임캡슐이 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를 읽을 때 뭐에 집중하죠? 주로 내용이잖아요. 아, 이런 슬픈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단서는 오히려 그 시를 쓴 방식, 그러니까 형식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리듬이나 구조 같은 거요. 바로 그 형식이 그 시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유물인 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역사학자처럼 시를 읽을 수 있을까요? 제가 3단계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째, 시의 리듬이나 구조 같은 형식을 꼼꼼히 뜯어보는 거예요. 둘째, 그 형식이 이 시인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찾아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그 스타일을 당시에 유행했던 다른 시들과 비교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딱 보여요. 이 시인이 시대의 흐름에 그냥 따라간 건지 아니면 용감하게 맞서 싸운 건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유시 있잖아요. 정해진 틀을 깨고 자유롭게 쓴 시요. 이게 그냥 이제부터 이렇게 써볼까 하는 단순한 스타일 변화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낡은 규칙, 모든 전통에 이게 정말 맞아? 하고 질문을 던지는 시대 전체의 저항 정신이 담긴 문학적 선언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3가지 새로운 관점, 이걸 전부 모아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제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봐야 할지 그 새로운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이 낡은 방식, 오른쪽이 새로운 방식입니다. 이제 역사는요, 하나의 정답이 있는 고정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수많은 목소리들이 서로 부딪히고 경쟁하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살아 움직이는 과정 그 자체인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도구 상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역사를 만날 때 이 3가지 강력한 도구를 갖게 된 거예요. 첫째, 공식적인 이야기를 그냥 믿지 않고 질문하기. 둘째, 그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고민과 딜레마를 이해하기. 그리고 셋째, 예술작품 자체를 중요한 역사적 단서로 읽어내기. 어때요? 든든하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역사는요, 우리가 도착해야 할 어떤 목적지가 아니에요. 정답을 외우는 시험도 아니고요. 그건 바로 우리가 직접 뛰어들어서 참여해야 할 하나의 거대한 대화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만나는 바로 그 대화 말이죠.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던지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두고 싶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새로운 눈으로 여러분 주변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